일상, 전 여자친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1년을 보낸 이야기. 1년 전 이야기,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동거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이미 한 번 이혼한 적이 있었다. 아이가 한 명 있었고 나를 잘 따랐고 약혼도 한 상태였다. 그런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 헤어진 게 1년 전. 그로부터 1년간 전 여자친구한테 복수를 계속했다. 오늘 드디어 모든 복수를 완료해서 그 경위를 얘기할게. 한가하면 봐줘. 나는 현재 28살, 당신은 27세, 약혼녀는 M이라고 칭할게. 23세, 당신은 22세. 2010년 7월 약혼녀의 바람을 발각. 약혼녀의 컴퓨터에서 어느 게시판 사이트를 보니 이름란에 어느 닉네임이 자동 완성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 닉네임은 나도 아는 남자의 이름이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그날 파국을 맞이했다. 집은 약혼녀의 명의여서 나는 바로 그 집을 나왔다. 새벽 3시쯤 짐을 상자 2개에 채워넣어 분속 2m/s의 속도로 편의점까지 실어 고향에 보냈을 무렵에는 이미 아침이었다. 그 뒤 마실 것을 사서 편의점 주차장에서 아침 해가 뜰 시간까지 기다린 뒤 첫 차로 고향까지 돌아갔다. 일은 그만뒀다. 행동 참 빠르네. 아이의 연령과 성별을 알려줘. 여자아이 3세. 2010년 9월 전 여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고민 끝에 전화를 받아 이야기했다. 하지만 M은 바람이나 헤어진 적 없었던 것처럼 근황이나 아이의 이야기를 했다. 30분 정도 통화한 뒤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게 괴로워져서 내일도 일 가야 되니까 끊을게 라며 끊으려고 하자 또 전화해도 될까? 라고 물어오길래 응 이라는 애매한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뒤 다음날도 출근해야 했지만 아침까지 가슴이 괴로워서 잠들지 못했다. 잠들지 못한 밤을 보내면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에 바람을 피워 헤어졌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화기애애하게 전화를 걸어오는 무신경함에 화가 나서 괴로웠던 감정이 점점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또 전화해도 될까? 라는 질문에 거절하지 못한 점, 그런 부조리한 행위에 항의조차 하지 못한 점이 분했다. 그러다 아침이 와서 출근하기 전에 메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라고 보냈다. 당신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고 그 괴로운 마음에 불을 붙이듯이 전화 걸지 마. 마음을 강하게 먹고 메일을 보냈다. 남자의 나이는? 여자는 젊은데도 자기 집 소유야? 난 당시 27세였어. 집은 월세지만 그녀의 명의였어. 소유하는 건 아니야. 그 뒤 답장은 오지 않은 채 평범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정신적으로 일어서진 못한 채 주량은 늘고 잠들지 못하는 날이 이어진다. 어느 날 과음한 채 인터넷을 하고 있을 때 문득 M이 인터넷상에서 쓰던 일기가 떠올랐다. 여기서 M은 바람핀 여자친구입니다. 미련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또 헤어진 뒤 어떻게 써놨는지 신경 쓰여서 들여다봤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걸 보지 않았다면 그 뒤 이어질 복수도 없었을 것이고 좀 더 빨리 재개하지 않았을까 싶다. 전화가 걸려온 날짜의 일기장을 보니 나한테의 폭언이 끝없이 써져 있었다. 그걸 보고 솔직히 안도했다. 아주 조금 남아있던 미련도 사라졌고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쓰여진 말을 읽었을 때 잠시 머문 마음의 평온은 분노로 뒤바뀌어 그 뒤 이어질 복수를 결심하게 되었다. 마지막에 써있었던 말은 진짜 죽으라고 이 말이었다. 너무 쓰레기잖아. 여자는 괴물이야. 모두들 조심하라고. 인간이란 고작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변할 수 있구나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놀랍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 한마디가 없었다면 마음은 평온을 되찾아 그 뒤 빠른 속도로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도 있었고 내가 M한테 복수하고 M은 나한테 복수당할 일 없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난 이 죽으라고 라는 말을 보고 복수를 결심하고 다음날부터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우선 약혼 불이행의 판례를 조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했다. 복수 내용 기대. 약혼 불이행이 성립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1번 약혼이 성립한 점, 2번 약혼의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 이 두 점이 약혼 불이행의 성립 조건, 그리고 약혼 불이행이 성립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 배틀 장면이라든지 남녀 평등 펀치는 있어? 없다면 여기서 잘 거지만. 마지막에 배틀씬이 있어. 알았어. 이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남녀 평등 펀치고 뭐 이런 소리가 나와. 이놈들 이거. 일본 네티즌들도 대단한 놈들이 많네요. 운 좋게도 이 두 가지를 증명할 증거가 있었다. 1. M이 제3자한테 보낸 메일. 이 메일에는 나를 약혼 상대로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있어서 M과 내가 약혼 관계인 것을 입증한다. 두 번째, M이 나한테 보내온 편지. 헤어진 뒤 고향집으로 보내온 편지로 내용은 자기가 바람핀 것을 사과한 것이다. 약혼의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만약에 이 편지의 진위를 가리게 됐을 경우를 위해 M이 서명날이라는 서류도 비장의 카드로 보관해뒀다. 필적 감정 받기 위해서다. 이길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소송장 작성 시작. 소송으로 청구할 금액은 12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원. 1년인가? 도중에 분노가 사그라들진 않았어? 1년 금방 지나갔지. 식진 않았어. 처음부터 여자친구조차 못 만드는 것과 만들어봤자 이렇게 되는 것, 어느 쪽이 더 괴로울까? 이 사람은 모태솔로인가 본데? 이
이 89번 스레드 보낸 사람 여자친구 한 번도 못 만들어봤나 봐. 처음부터 없었던 것보다도 한 번 얻은 다음에 잃는 편이 좋아. 이건 어떤 상황이라도 같아. 그렇군.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한테는 있었다가 잃는 사람이 괴로워 보이겠지만 역시 인생은 경험인가. 2010년 10월, 9월 끝 무렵에 법원에 가서 제출한 소송장이 무사히 수리되어 남는 건 제1회 구두변론의 출두를 알릴 특별 송달이 보내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10월이 되자 우리 집으로 법원에서 특별 송달이 보내져 왔다. 특별 송달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 피고가 둘 다 송달을 수취하지 않으면 소송은 개시되지 않는다. 예상대로 며칠 뒤 법원에서 피고한테 송달되지 않았다라는 연락이 왔다. 아마도 집에 없는 척을 했겠지. 또는 이사를 갔거나. 암튼 소송장이 수치되지 않는 이상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이건 참 번거롭겠네 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음 수를 썼다. 특별 송달이란 특정한 우편물을 일반 우편물과는 다른 절차로 보내고 보낸 사실을 보낸 사람에게 증명하는 제도. 법원이 소송 관계자 앞으로 보내는 서류 따위에 적용한다. M과 내가 살던 집 주소에 관할인 구청에 소송을 위해 주소 조사로서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했어. 소송이나 사건번호 관할재판소의 정보와 함께 신청하면 제3자여도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할 수 있어. 참고로 허위 신청을 해서 제3자가 타인의 등본을 수취할 경우 사문서 위변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된다. 구청에서 우편으로 보내온 것은 등본이었다. 등본은 주소가 바뀌더라도 몇 년간 보관되어 그곳에는 새로 이사간 주소가 기록된다. 이처럼 등본을 쫓아가면 현재 위치도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위치 관할법원에 그 주소로 소송장을 수취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2010년 11월 주소를 다시 확인하여 소송장을 보낸 결과 불발이었다. 이런 건 자주 있는 일로 일부러 안 받는 피고도 많다. 하지만 그걸로 도망친 거라면 소송 따위 아무나 도망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울 리가 없다. 다음 수로서 직장에 특별 송달을 보내는 방법이다. 나중에 이 직장과도 대립하여 싸우게 되겠지만 그건 좀 더 나중 이야기. 암튼 M의 직장으로 다시 한번 신청서를 제출. 결과는 불발. 2010년 12월 M의 직장으로 법원 서기관에 의한 송달. 우체국에 의한 송달이 아니라 법원 서기관이 직접 송달을 가져가는 방법. 직장으로도 불발이었던 이유가 뭐에 의한 건지 직접 조사하면서 송달을 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싸고 또 확실하게 종업원이 있는 유흥업이어야 했기 때문에 할증의 인지값이 필요하다. 우표까지 합쳐서 이번 송달로 6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 결과 아무래도 종업원이 그 사람은 이미 관뒀습니다 고 설명한 모양. 거짓말이다. 당일에는 그 클럽 출근 호스테스로서 M의 이름이 홈페이지에 실려있던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이 있었던 다음 날부터 홈페이지에서 M의 프로필과 사진은 사라졌다. 업자가 일부러 은폐시킨 거겠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소송장을 송달했지만 M한테는 매번 수취되지 않았다. 마지막 수단으로서 공시 송달과 우편 송달이 남았다. 전자는 행방을 모르는 피고한테의 최종 수단, 후자는 행방은 알지만 피고가 송달을 의도적으로 피할 때의 최종 수단. 한쪽은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흥신소에 의뢰하여 등본 마지막 주소지의 조사를 의뢰했다. 결과 아무래도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는 걸로 판명돼서 우편 송달을 송달하기로. 공시 송달은 일정 기간 동안 신문에 기재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 발효. 이 시점까지 얼마 들었어? 인건비가 15만원 정도, 그리고 우표값이 10만원, 조사 의뢰에 40만원. 부모가 부자야? 아니면 스스로 번 돈이 남았던 거야? 결혼 자금도 있겠지. 확실하게 적금했을 거라고 생각하자. 그렇다는 건 전 여자친구가 물장사인 걸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이런 경비는 승소하면 전부 되찾을 수 있어? 그걸 포함해서 청구 비용을 정하겠지. 소송장에 소송 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을 진다며 청구하는 문장이 들어있어. 등기 우편에 의한 송달이란 집에 없는 척을 가장하는 피고인한테 우편함에 넣는 것만으로도 송달을 완료할 수 있는 송달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상히 강력한 수단으로 피고인이 주소지에 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보고서와 다른 송달 방법으로 전부 송달이 불가능했다는 결과가 필요하다. 두 조건 다 클리어했기 때문에 법원에 우편 송달 신청서를 제출. 수리되어 드디어 재판 개시의 날이 다가왔다.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싸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이때는 돈과 시간이 얼마나 들든지 철저히 끝장볼 기분이었다. 2011년 2월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1회 구두변론의 날을 정했다. 3월로 정하여 송달이 보내졌다. 며칠 뒤 우리 집으로 5번째로 특별 송달이 보내졌다. 매번 자기 집에도 오기 때문에 우표값을 무시할 수 없다. 2011년 3월 제1회 구두변론의 날이 왔다. 우선 M은 99% 불참하겠지. 개시 10분 전에 이번 사건을 담당할 법정 앞에 나가 패밀리 레스토랑의 좌석 예약표 같은 서류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로서 이름을 기입했다. 피고라는 공백이었다. 개정 5분 전이라 방청객에 들어와 대기했다. 법정 앞 문에서 대기하다가 내 사건 번호가 불려서 입장. 방청객 자리에서 봤을 때 좌측 원고석에 앉아 개정되기를 기다린다. 판사, 피고는 불참, 원고는 소송장대로 진술하겠습니까? 네, 진술하겠습니다. 판결은 댁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배정. 땅땅땅. 법원을 나선 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비교적 맛있는 회를 먹을 수 있는 회전초밥집에 들어가 런치 시간이 지나 인적이 없는 곳에서 맥주를 마셨다. 재판은 의외로 담담하게 끝나네. 드라마가 아니니까. 멋져요. 2011년 4월 판결이 도착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원 및
이것에 대해 2011년부터 0월 0일부터 모두 지불할 때까지 매년 5%의 금액을 지불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비용은 이것을 5분할 하여 그중 3을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40% 정도는 이 소송을 제기한 남자 주인공이 부담을 하고 60%는 이제 소송을 당한 바람핀 여자 쪽에서 부담을 하라고 판결을 했네요. 4. 이 판결은 제1항에 한해 잠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2010년 5월 법원으로 압류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했어. 압류하기 전에 이 판결의 채무를 갚을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통지서를 M의 집과 M의 부모님 댁에 보냈어. M한테는 1,000만 원을 한 번에 갚을 수 없다면 분할이어도 괜찮다고, 성의를 보여 사과하고 지불 계획을 제시한다면 채무를 감액해도 된다는 것을 통지했다. M의 부모 댁에는 청구가 아니라 사실과 대해 연락처를 알리고 임의로 대리변제를 촉구할 수 있게 교섭하기 위해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이 경우에는 부모에게 채무를 청구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 뒤 M한테서 메일이 왔다. 이제 일본에서는 메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문자입니다.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죠. 그 뒤 M한테서 메일이 왔다. 직장에도 찾아오고 부모한테도 연락하더니 정말 민폐야. 한 푼조차 낼 생각 없어. 정말로 민폐고 기분 나쁘니까 그만해. 라는 내용이었다. 부모한테서도 연락이 일절 없는 걸로 봐서 낼 마음이 없다고 확신했다. 그렇다면 취할 수단은 명확하다. 압류를 결심했다. 자기가 뭔데 화니? 사태를 전혀 파악 못했네. 크크크. 이 정도로 바보일 줄이야. 크크. 어떻게 보더라도 패배 플래그. 여기 붙어서 응원하는 애들 너무 웃긴다. 법원 판결에 그런 말 해봤자 크크크. 피치는 정말 쓰레기네. 압류는 세 종류가 있어. 첫 번째는 채권 압류, 두 번째는 동산 압류, 세 번째는 부동산 압류. 부동산은 없으니 논외. 따라서 1번과 2번의 압류를 하게 된다. 1번은 M이 갖고 있는 채권을 강제로 압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지불을 받는 방법이다. 설명하자면 M은 나와의 관계에서 1,000만 원의 채무자이며 내가 1,000만 원의 채권자가 된다. 근데 설명을 쉽게 잘 해놨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누구든 어떤 형태로의 채권을 소유한다. 예를 들어 M이라면 근무처의 땡땡 주식회사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땡땡 은행에는 예금을 돌려받을 채권을 갖고 있다. 이 경우 땡땡 은행이나 땡땡 주식회사는 내가 볼 때 채무자의 채무자라고 말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채무자를 나한테는 제3채무자라고 부르며 그 제3채무자로부터 본래 M이 받을 지불을 강제로 나한테로 지불처를 바꿀 수가 있다. 이것이 1번의 채권 차압. 그 외에도 보험이나 보증금이든 뭐든 차압할 수 있어. 이건 밥맛이 꿀맛 블레그. 크크크크 메시우마. 2번은 동산, 가구, TV, 현금, 컴퓨터, 자동차 등을 실제로 대상의 집에 찾아가서 차압할 수 있다. 만화책에서도 보면 새빨간 테이프로 차압이 집안 물건들에 붙여져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동산 차압은 옛날에는 해볼만 했지만 근대에는 전혀 차압 못하기 때문에 할 가치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차압 금지 동산이라는 민사법이 규정되어서 까놓고 말해서 평범한 가정에 동산 압류를 하러 가봤자 두세 푼 정도뿐이다. 그 두세 푼을 위해 서기관의 일당을 내고 인건비 등을 지불하면 적자다. 하지만 이 동산 차압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 갑자기 집에 찾아가서 집에 있든 말든 열쇠업자를 불러서 무리하게 문을 열어 멋대로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두세 푼이든 적자든 동산 차압은 작년 9월에 복수하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할 생각이었다. 은행 계좌는 알고 있고 직장도 알고 있으며 주소도 물론 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공격하기로 정하고 그 준비를 시작했다. 2011년 5월 은행과 직장과 집에 차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작성과 그에 따라 필요한 첨부 서류를 모아 준비했다. 순서로는 우선 은행에 그리고 직장에 마지막에 집으로 찾아가는 흐름으로 차압을 강행한다. 무엇보다 은행으로의 차압을 우선하지 않으면 직장이나 집으로의 차압을 알게 되어서 예금을 전액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이 좋게도 다음 달에는 아동수당 지급일이 있다. 그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당일을 노려 날짜를 정해 차압할 수 있도록 계산한다. 아니 이 주인공이 진짜 대단한 게 이 바람핀 전 여자친구가 이미 아기를 키우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에 대한 아동수당 같은 복지 같은 게 있나봐요, 일본에도. 그게 나오는 날짜를 계산을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차압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은행 계좌부터 차압을 거는 이유가 은행 계좌를 압류하기 전에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서 압류를 걸면 이 여자친구였던 사람이 눈치채고 나 압류당하는구나 싶어서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몽땅 찾아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은행 계좌부터 압류를 걸고 그 다음에 집이나 직장에다가 압류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와, 엄청 치밀하다. 그 다음으로 직장으로의 차압을 시작한다. 직장에서는 작년 송달을 했을 때 M을 은폐한 사실을 법원 서기관한테 보고했다. 홈페이지에도 M의 프로파일이 사라져 있었다. 이번 달에 다시 M의 직장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니 M의 프로파일이 다시 기재되어 있었고 출근 예정일에도 M의 예명이 기입되어 있었다. 이런 짓을 하는 회사와 정상적으로 교섭할 수 있을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에 맞춰 작전을 짜기로 했다. 이런 전개는 두근거리지. 보고 끝날 때까지 안 자고 상대할 테니까 권선징악으로 시원하게 해서 자게 해줘. 사이다 결말. 난 엄청 기대하고 있어. 주인공의 직업이 변호사였다는 결말을. 민폐? 기분 나빠. 누가 할 소리야? 크크크 개그냐? 크크. 그렇다면 오히려
무조건 바람을 필 정신병자 같은 바람둥이 여자랑 엮고 나면 꿈의 배상금 생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놈들은. 무조건 바람 필 것 같은 애를 골라서 사귄 다음에 약혼을 한 다음에 바람 피는 걸 증거를 잡아가지고 소송을 건다라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자는 생각인 거야 지금?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당일을 노려 날짜를 너무 잘 노리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웃긴다. 처음 슬의 제목 보고 토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매우 두근거리고 있어. 그쵸, 제목이 바람을 핀 전 여자친구에게 1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다라고 해서 얼마나 집착적인 사람일까라고, 또는 그 여자친구가 너무 역겹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의 전개를 보니까 너무 다들 지금 두근두근거리면서 어떻게 될까 결말이 궁금해하고 있죠. 일단 M의 거주지 관할구청으로 전화해서 아동수당 지급일을 확인한다. 확인했으면 차압 신청서 및 첨부 서류 한 통을 M의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보낸다. 손해배상 재판은 원고인 나의 거주지 관할 법원이어도 괜찮지만 차압의 경우 채무자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차압은 3건을 동시에, 그것도 절묘한 타이밍에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몇 번이나 서기관과 전화통화로 회의를 했다. 매우 귀찮은 작업이었지만 나보다도 담당 서기관이 더 귀찮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우 정중하게 대응해줘서 생각보다 차압 작전을 수월하게 진행시킬 수 있었다. 옛날에는 법원이나 법무국이 거만한 대응을 취하는 일이 많았다고 들었지만 내가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그런 경험은 거의 없었던 걸로 봐서 지금은 개선됐다고 볼 수 있겠지. 이것은 밤새 식사가 꿀맛 냄새. 2011년 6월 M이 사는 곳에 아동수당 지급일이 되었다. 이날 은행에 채권 차압 명령이 송달되도록 꾸몄다. 계좌는 아마 동결되어 M은 오늘 아동수당을 목적으로 은행을 방문하여 ATM을 만지다가 넋을 잃을지도 모른다. 며칠 뒤에 은행으로부터 법원에 진술서가 보내지겠지. 그리고 법원에서 나한테로 차압의 결과를 보내올 것이다. 그런 것을 상상하고 있자 저녁쯤 M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 걸려왔대. 어떡해. 차압당해가지고 그거 보자마자 전화 왔나 보다. 오, 좋아. 재밌어졌다고. 네, 여보세요? 돈 돌려줘. 돈 인출 못했어? 결과를 너무 금방 알게 돼서 기뻤는지 조금 들뜸. 정말 최악이야. 기분 나빠. 그럼 돈을 생활할 수가 없는데요? 나랑 땡땡이 굶으라고? 얼마 남았어? 생활할 수 없다면 일단 생활비는 돌려줄게. 차압된 금액을 알고 싶어서 블러핑. 500만 원. 그만큼이나 들어있었어? 내놔 이 자식아. 그럼 돈 갚어. 까불지 마. 땡땡이 학비도 포함됐다고. 판결은 우편함에 들어있을 텐데 읽어봤어? 여자가 너무 대본대로 화내서 웃었어. 크크크. 이거 너무 웃긴다. 저 여자도 되게 웃긴 게, 까불지가가 뭐냐면 아마 예상인데 조신이 노르나라는 일본 대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저런 게 보통 드라마나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나오는 말투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 상황에서 저렇게 전화통화 중에 까불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게 너무 웃긴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자고 싶은데 까불지 말라니 못 자잖아. 크크크. 이런 느낌. 500만 원이나 차압된 사실에 마음이 편해져 직장으로 차압할 때도 돈 좀 쓸 수 있겠네 싶었다. 은행으로의 차압이 끝났을 때 직장으로 차압 명령이 송달됐다. 하지만 예상대로 직장에서는 무시하기로 정했다. 애초에 물장사 회사 상대로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하지 않아서 지혜를 짜고 또 짠 작전을 실행하기로 정했다. 우선 직장 홈페이지에 M의 프로필과 출근 예정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그걸 M의 회사와 싸우게 될 때 유효한 수단으로 갖고 있기 위해 공증소로 향했다. 나중에 증거를 은폐하면 매우 귀찮아진다. 공증소란 공증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이른바 서류에 공적인 보증인을 찍어주는 것이다. 보증인 도장이 찍힌 서류는 법정에서 유효한 효력을 가지며 증거품 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500만 원이나 차압된 사실에 마음이 편해져 직장으로도 차압할 때 돈 좀 쓸 수 있겠네 싶었다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무서웠나 봐. 무서워 마망. 무서워 엄마. 이런 뜻입니다. 여자는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애가 가엾네. M의 회사 홈페이지를 지정하여 인쇄한 서류를 이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땡월땡일에 땡땡땡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었음을 공증한다라는 보증 도장을 받아서 공식 문서로 만든다. 인터넷이면 공증되지 않은 것들이 널려있지만 그런 것들을 국가가 공식으로 보증해주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증거품이 된다. 여기까지 준비한 뒤 M이 일하는 직장으로 전화를 한다. 이하는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부터 독취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질 예정인 게 또 뭐 있었나? 주인공의 직업, 마지막에 일단 배틀씬, 미남 미용사 바람 상대. 뭐 이 정도인가? 공부가 되지.
이야기도 끌리지, 흥분도 되지. 주인공아, 나한테도 민법 좀 가르쳐줘. 종업원 A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땡 업소입니다. 조금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땡땡씨 오늘 출근했나요? 아, 땡땡씨는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렇군요. 다음에는 언제 출근합니까?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분 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땡땡씨는 내일도 쉬고 모레 20시부터 출근합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저 땡땡이라고 합니다만 책임자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시죠? 당신네 MC의 채권자입니다. 지금 얘기한 땡땡씨죠. 며칠 전에 차압송달이 그쪽에도 도착했을 텐데요.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공증서까지 다룰 줄은 틀림없이 주인공은 사채업자야. 전부터 법률을 도구로 바꿨을 번 건 틀림없어 보이네. 보통 사람이 평범하게 살면서 공증서를 우선 알 리가 없어. 1분 뒤 점장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점장인 땡땡입니다. 강한 말투로. 여보세요? 땡땡이라고 합니다. 그 MC1로 아, 뭐라고요? 바쁘니까 짧게 해주세요. MC1로 이야기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또 당신이냐? 땡땡이를 귀찮게 하고 있는 건. 얼마 전에 그쪽에도 특별 송달을 아, 너 어디야? 그리로 갈 테니까. 점장이 강하게 나오네요. 잠깐 말 자르지 말고 점장이 얘기할 수 없다면 당신네 대표인 땡땡씨한테 얘기한다. 뭐라고? 땡땡이는 이미 관뒀으니까. 점장은 대표 이름을 꺼내자 조금 위축되었던 것 같다. 아까 전화한 종업원이 땡땡이는 내일 출근한다고 했어요. 참고로 이거 녹음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네 홈페이지에 땡땡이 사진이랑 출근일 실려 있어요. 이미 저장했고 공정증서로 보증받았으니까 못 도망칩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마음대로 해. 영업방해로 베끼치지 말라고. 뚝. 역시 그런 가게의 점장은 바보네. 복수는 픽션 속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대단해. 이건 재밌다. 여자친구가 바람피워서 울면서 잠이 든 나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행동이야. 분노에 맡긴 행동력 대단해. 이렇게. 뚜루루. 종업원 B. 네, 땡땡입니다. 저 점장 바꿔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철컥. 야, 까불지 마 너 임마. 당신 가게에 차압송달이 미수치인 상태잖아? 당신네 회사에도 차압 공지 무시할 거면 소송 일으킬 거니까 대표한테 보고 안 하면 문제될 거다. 시끄러. 할 거면 해. 취직이 정해졌지만 주인공이 너무 멋져서 법률관계 업종으로 이직하고 싶어졌어. 직장에 대한 차압의 목적은 돈을 얻어내기보다는 M을 해고하게끔 만들 방침으로 바꿨다. 와, 무서워. M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본 그 다음날 전화기가 울렸다. 전화를 걸어온 M네 회사의 대표였다. 사장. 땡땡십니까? 네. 저는 M이 일하고 있는 가게의 오너인 사장입니다. 아, 네. 설마 걸어올 줄은 몰라서 놀랐다. 우리 종업원 M의 건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이죠. 네, 하세요. 그 전에 차압건 말입니다만 사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어제 처음으로 들었지요. 점장보다는 얘기가 통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말투. 우리랑 재판할 거라던데 사실인지요? 네, 차압 명령을 무시할 거라면 소송을 일으킬 겁니다. MC가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건 부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로 M을 해고할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해고한다고 하고 도망치셔도 안 됩니다. 당신네 계열 가게 전부 조사 회사에 의뢰할 겁니다. 사진을 배부해서 어느 가게든지. 와, 대단하다. 사장. 그런 사기는 안 한다니까. 우리도 그런 귀찮은 직원 못 고용하지. 그런가요? 하지만 못 믿겠으니 가능할 때마다 당신네 회사를 조사할 겁니다. 알았어. 오늘부로 해고할게. 알겠습니다. 그럼 실례했습니다. 철컥. 그 뒤로 M한테서 전화가 올 줄 알았지만 오진 않았다. 2010년 7월 이후 M이 일하던 회사가 정말로 M을 해고했는지 조사 회사에 의뢰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었지만 일단 M을 해고했으니 직장을 공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로 회사의 여러 지점에 조사원을 손님으로 보내서 M이 정말로 해고됐는지 확인해볼 예정이다. 우와. 근데 진짜 대단한 건 뭐냐면 이 여자가 해고가 됐는지 확인하려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볼 거래요. 조사원을 보낸대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엄청 철두철미해.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비용이 들겠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손해배상금은 무푼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요약하자면 1,000만 원을 건지기 위해 1,0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게 이번 소송극을 굳이 복수로 표현한 이유다. 자기가 1,000만 원을 배상을 받을 수 있어도 그 1,000만 원을 다 쓰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임했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소송을 건 거래요. 배상금을 다 소설하더라는 각오네. 자비도 아니고 충분히 마음고생도 했으니. 마지막으로 동산 차압을 위해 조사한 것이 있었다. 그건 M이 자동차를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이다. 이것도 사전에 조사회사에 의뢰해서 M이 거주 중인 아파트에 찾아가 조사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동산 차압해봤자 한두 푼밖에 못 건진다. 결과적으로 M은 자기 아파트 앞에 세워진 자동차에 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자동차 번호의 소유자를 조사해보니 M이었다. 자동차는 대부분 할부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차압했는데 할부일 경우 소유자는 대출 회사로 돌아가게 된다. 이럴 경우 차압할 수 없으니까 사전에 조사했다. 소유자가 대출 회사가 아니라는 것은 M은 일시불로 자동차를 샀다는 결론이 나온다. 2011년 7월 11일 동산 차압의 당일이 찾아왔다. 동산 차압을 시행할 멤버는 법원 서기관, 열쇠가게 업자, 입회인 등으로 구성된다. 입회인이란 경찰을 말한다.
채권자는 동행해도 되지만 안 해도 상관없다. 전에도 설명했듯이 차압금지동산이라는 물건들이 규정되어 있고 서기관에게 현장 지휘를 맡길 경우 엄격하게 차압하지 않고 느슨하게 넘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및 채권자의 대리인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솔직하게 고민됐다. 하지만 작년 9월에 나한테 죽으라고 라는 말을 떠올려 현장에 참석하게 되었다. 우선은 집에서 기차를 타고 M이 살고 있는 곳으로 향했다.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담당 서기관을 만났다. 차로 M네 집으로 향하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1년 전까지 이곳에 살고 있었을 때를 떠올렸다. 아, 이 영화관 없어졌네요. 서기관. 조금 전이지만요. 이쪽에 사셨나요? 그야 약혼 파기로 차압하는 거니까 여기 살았죠. M네 집에 도착하자 이미 열쇠 가게 업자와 입회인 경찰이 도착해 있었다. 차례대로 인사를 끝내고 우선은 M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찾았다. 내가 M이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꺼내고 M이 나중에 자기 거 아닌 척을 했을 때를 대비해 서기관과 작전을 짰다. 그리고 4명이서 M의 방 앞으로 찾아가 서기관이 초인종을 울렸다. 그 옆에 열쇠 가게 업자, 그 뒤에 경찰, 그리고 조금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는 내가 있었다. 우와. 두근. 열쇠 업자가 문을 따서 강제로 들어가는 것도 각오했지만 초인종을 울리자 30초 뒤에 예상과 반대로 문이 열렸다. 나는 문이 열리는 방향에 있었기에 문이 시야에 걸려 누가 열었는지는 볼 수가 없었다. MC입니까? 네, 법원에서 왔습니다만 이거 차압 명령입니다. 아? 뭐야 그거? 법원으로부터 차압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압할게요. 여기서 서기관과 경찰이 방 안으로 침입. 좀 뭐하는 거예요? 나도 뒤따라 문 앞으로 나아가 M과 1년 만에 재회했다. 왔다. M은 내가 문 앞에 나타나자 순간적으로 놀란 얼굴을 보였지만 바로 냉담해지는 표정을 지었다. 아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한 거겠지. M은 화가 나면 정색을 하는데 사귀었을 당시에는 나는 한없이 M의 분노가 사그라들기를 위축된 채 기다렸던 것을 떠올렸다. 나는 눈을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갔다. 2DK인 방은 살풍경으로 도저히까지는 아니지만 차압할 만한 물건은 보이지 않았다. TV가 있는 방에서는 아이가 장난감을 들고 놀고 있었다. 난 그 상황이 내키지 않아서 무뚝뚝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가자 아이는 나를 보고 땡땡짱 이라고 외쳤다. 이미 울었어. 이건 괴롭다. 울었어. 이건 아니잖아. TV랑 애는 대상 바뀌겠지? 땡땡짱. 땡땡짱은 아이와 M이 나를 부를 때의 애칭이다. 솔직히 이런 작은 애가 1년 전에 모습을 숨긴 나를 기억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아이고 안타까워라. M이 방 안으로 나타나 아이를 안고 옆방으로 데려갔다. 짐은 없었고 브라운관 TV와 생활용품밖에 없는 방이었다. 서기관. 뭐 딱히 압류할 게 없네요. PC는 한 대부터 차압할 수 있죠. 그러게요. 그리고 핸드백에 현금이 얼마 있는지도 확인해주세요. 철저한 귀축을 봤어. 핸드백에 든 현금까지라니 대단해. 좋다. 이 귀축스러움 용서 없네. 냉혈해서 웃었어. 그게 목적이니까. 하지만 괴로워. 내심 동요했겠지만 냉정하네. 서기관이 놀랄 정도로 귀축. 핸드백 속 지갑 안에는 몇십만 원이 들어있었지만 그건 차압할 수 없다. 최소한의 생활비는 차압할 수 없도록 민사집행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서기관. 컴퓨터뿐이네요. 그러게요. 드르륵. 옆방을 열며 MC 자동차는 있으십니까? 뭐? 차 없어. 여기 땡땡땡땡은 MC 앞으로 된 자동차 맞죠? 아니야. 여기에 서류가 있으니 열쇠 주세요. 안 주신다면 창문 깰 건데 괜찮을까요? 열쇠 안 주면 차 창문 깨서라도 가져가겠대요. 야, 이 서기관도 대단하다. 깨면 가치 없어지잖아. 처음부터 가치를 바란 건 아니잖아. 가져가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 마지막까지 거짓말하는 쓰레기 엄마니. 서기관 너무 무서워. 창문을 깬다는 건 이 경우 협박이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나는 어쩔 수 없네요 라고 말했다. 동산 차압 현장에 열쇠 업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 정말로 창문을 깨고 엔진을 걸어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레커를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는 열쇠 업자가 있으니 열 수도 있었지만 M이 자주적으로 열쇠를 꺼내게 하기 위해서다. M은 그래도 완고하게 입을 닫고 있으니 나는 업자분 보고 열어달라고 합시다 라고 말했다. 밖으로 나와 업자가 차문을 열어 글러브 박스 속에 자동차 증명서를 통해 M이 소유자라는 걸 알자 서기관이 레커를 불렀다. 그리고 서기관이 바로 나머지는 해둘 테니 가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M이 사는 곳을 힐끔 둘러보고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잘 부탁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아 운전사한테 목적지를 알렸다. 운전사. 어떤 길로 갈까요? 여긴 잘 모르니 맡길게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덥네요. 그러게요. 더워요. 작년에는 그렇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역에 도착해 기차를 타기 전에 맥주 500ml 2병과 안주와 포장된 초밥을 샀다. 조금 호화로운 안주와 맥주를 마시며 집으로 향하는 기찻길을 탔다. 끝. 수고. 앞으로도 믿음직하게 살아라. 갑자기 끝났다. 직업 알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내 일과 배틀 장면 정도만 회수할까? 일은 법률 관계이며 사자로 끝난 직업입니다. 일단 배틀은 M내 회사와 다툰 부분을 배틀로 표현했습니다. 회수한 돈은 은행으로부터 500만 원뿐. 차와 컴퓨터는 앞으로 경매될 예정. 아마 1000만 원 조금 모자르지 않을까요? 법률 관계 직업 무서워. 수고했어. 이번엔 행복해져라. 끝.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수를 했다는 이야기였네요. 와,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역시나 확실하게 말은 안 했는데 법률 관계이면 사자로 끝난다고 하니까 약간 법무사라거나 아니면 변호사
뭐 이런 계열의 사람이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철저하다면 법 관련된 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거는 두 개죠. 법무사, 변호사, 검사, 판사 뭐 이 정도의 일이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궁금한 건 이런 법적인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 M이라고 하는 바람핀 여자친구가 몰랐을까요? 보통 자기 직업에 대해서는 알려주잖아요. 사귀게 되면. 그걸 모를 리도 없고. 그러니까 알고서도 바람을 펴서 저렇게 됐다라는 건 좀 이상하니까 직접적인 법 관련된 업종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변호사, 판사, 검사를 제외하고 뭐 예를 들면 법무사라든가 옆에 뭐 또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법 쪽의 사람이다. 그래서 철두철미한 성격의 MBTI가 극제인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였네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